혹시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늙어가진 않죠. 나이 듦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마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이 그 과정과 속도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70대에도 몸짱 할머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나이에 간병받으며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시절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간병받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말년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되는 5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말년에 다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65세 이상의 약 10명 중 1명은 휠체어나 자리보전. 65세 이상의 약 5명 중 1명은 치매. 65세 이상의 약 3명 중 1명은 5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먹는다. 65세 이상의 약 5명 중 4명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이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약 10명 중 7명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다가올 인생 후반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의외로 중요한 발 관리. 신체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발이다. 신체의 기능 유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근육으로 화제가 쏠리는데 알고 보면 발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활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다. 그런데도 고령자를 진료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당뇨병이 생기면 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다쳐도 통증에 무뎌지고 발의 상처가 나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당뇨병으로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발에 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나이 들수록 발을 꼼꼼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발 관리는 낙상도 막는다. 나는 노년의 삶을 180도 바꾸는 큰 위험으로 낙상을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발 관리는 낙상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날 외래로 최근 몇 달 사이에 2차례나 넘어졌다는 고령의 남성이 찾아왔다. 2번 모두 바닥의 높낮이 차이로 생긴 일이었고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자의 설명은 그랬지만 2차례나 넘어졌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발을 보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일단 환자는 위험하게 신발의 뒤축의 끈이 끊어진 샌들을 신고 있었다. 이런 샌들을 신고 있으면 젊은 사람도 자칫 넘어질 수 있다. 환자에게 이런 샌들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니 놀라는 눈치였다. 더 위험해 보였던 건 바로 발 상태였다. 발톱도 길고 심각한 무좀도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탓에 피부가 군데군데 헐고 출혈이 있었다. 얼굴은 수염도 없고 관리를 잘하는 듯했지만 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이 환자에게는 낙상 예방을 위해 밑창이 고무로 된 스니커즈를 권했고 하루에 1번씩 꼼꼼히 발을 씻고 무좀약을 바르도록 했다. 밑창이 얇으면서 단단한 운동화나 스니커즈는 비교적 잘 넘어지지 않는 신발로 알려져 있다. 단 신발이 발에 맞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발에 맞는 신발을 잘 골라 신도록 조언했다. 나는 평소 사람들에게 발 관리를 매우 강조하는 편이다. 발톱이 길지는 않은지, 무좀 등으로 피부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크기가 맞는 신발이더라도 발의 통증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권한다.
귀찮더라도 날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닦은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등 손질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한다. 발 관리는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걸으려면 평상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관리가 소홀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상을 입어 노후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치아 상태나 약 부작용을 반드시 점검하라. 나이 들어 야위거나 영양이 부족해지는 원인에는 약 부작용, 우울증, 씹거나 삼키는 능력의 저하, 식사 돌봄의 필요, 부적절한 식사 제한 등이 있다. 고령의 조부모나 부모가 식사하는 양이 줄었다고 생각되면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식 섭취 측면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은 평소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치질 같은 예방 행동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충치 몇 개 정도로는 통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치나 치주염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져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먹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명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치아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자기 치아가 없는 고령자라면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가족들은 틀니를 쓰니까 괜찮다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이 빠지면서 원래 사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또한 틀니를 쓰는데도 그 틀니로 인해 식욕이 저하는 일도 있고 틀니 자체를 거부해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있다. 치아 관리는 절대 게을리할 일이 아니다. 약 부작용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콜리네스테라아제 억제제라 불리는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세 번째, 운동이 미래 건강을 좌우한다. 흔히 운동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에 좋다는 말일까?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실로 다방면에 이른다. 먼저 위험성 저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사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춘다. 그리고 의외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 적어도 8종류의 암발병 위험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연구는 운동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적인 생활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활동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년 뒤나 20년 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운동은 발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비롯해 인지 기능, 생활의 질,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운동만큼 질병 예방이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약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은 그 무엇보다 뛰어난 좋은 약이다. 말 그대로 장점만 있으며 부상을 제외하면 건강상의 위험도 적다. 이렇게 좋은데도 사람들은 왜 운동을 꺼릴까? 그 이유는 예방이라는 개념의 한계 때문이다. 건강이나 질병 문제는 아무래도 예방보다는 치료 쪽이 효과가 두드러지고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예방 효과는 과소평가되기 쉽다. 운동은 기분이 상쾌하다, 체중이 줄었다처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서 전혀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예방의료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말로 암을 예방할까, 당뇨병을 막아줄까 하는 측면은 몸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운동 효과는 저평가되고 만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통해 매우 폭넓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동량에 대한 답은 0보다 1. 운동에 관해 말하다 보면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주 2회는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날마다 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실로 다양하다. 실제로 과학적인 대답은 처음에는 0보다 1이다. 운동은 조금 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몇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주말만이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자라고 결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40세 이상 약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 주말에만 합계 150분 정도 하는 사람, 일주일에 3회 이상 합계 150분 넘게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때 운동에 포함된 항목의 강도는 워킹, 가벼운 수영, 잔디 깎기 정도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과 주말에만 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약 60에서 70% 감소했다고 한다. 평일에는 바빠서 힘들지만 주말에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걸음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다. 하루당 걸음수가 2,000보에서 4,000보, 6,000보로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걸음수 이후부터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적어도 1만 보까지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 일정 정도까지는 운동은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는 통계학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운동에는 이른바 천장 효과가 있어서 무작정 늘린다고 좋지는 않은 듯하다. 수영을 예로 들면 일주일에 60분에서 매일 40에서 50분 운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건강 효과가 상승하지만 매일 100분을 넘어가면 상승이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운동은 심방잔 떨림이라고 하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무슨 일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핵심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운동은 종류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속성이다. 운동은 지속이 힘이므로 즐거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론 꾸준한 운동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양치와 세수를 하듯이 한번 습관화하면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개운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 발 내디뎌 보자. 지금의 결단이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을 구할 것이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1990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90세 노인들의 고강도 근육 훈련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고령자도 근육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90세를 넘긴 남녀 9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향상된 것이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잘 지키면 최소 10년은 젊게 사는 셈이 된다. 노쇠 예방을 위해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걷는 운동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과 한 발로 버티기 같은 균형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 준다. 운동은 회춘약이라고도 불릴 만큼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매 예방법. 무슨 병이든 미리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질병의 예방은 항상 치료를 능가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매 예방법은 그다지 없다. 이는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와 상통하는 문제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방이든 치료든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치매 예방법에 관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려 한다. 운동은 치매를 예방할까?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을 정리하면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적어 보이지만 운동을 해서 치매가 예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가 된다.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세포 재생을 늘리고 신경세포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운동은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치매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도 있다. 운동 효과는 치매 문제뿐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 등으로도 이어진다. 7시간 이상 수면해야 하는 이유. 잠과 관련해 주로 하는 얘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머리를 쓰지 않게 되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2021년 4월에 보고된 수면과 치매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의 특징은 8,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추적한 데 있다. 대상자를 50세부터 25년간 추적하면서 수면 시간에 따른 치매 발현의 차이를 확인했다. 수면 시간은 50세, 60세, 70세 시점의 데이터를 각각 평균한 값이다. 그리고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을 단시간 수면, 7시간인 사람을 통상 수면, 8시간 이상인 사람을 장시간 수면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중년과 노년에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7시간까지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반드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순 없다. 수면 이외의 몇 가지 조건을 갖추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조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수면 시간만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수면의 질은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문제도 있다. 똑같은 7시간이라도 깊이 자는 사람과 도중에 깨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는 보충제는 없다. 혹시 어디선가 치매를 예방하는 영양제를 본 적이 있는가? 인터넷 쇼핑몰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대도 단백이나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보충제 등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듯 주장하는 광고가 자주 올라온다. 이러한 광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정말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할까? 예를 들면 이소플라본에는 높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 광고에서는 이 작용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화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병 발현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고 시사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이 연구가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투여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설이 생겨난 근거다. 보충제를 선전하는 쇼핑몰이나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를 과학적인 근거라며 상세히 인용하고 있고 얼핏 보면 신빙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여기에 모모 박사 추천이라며 외국인 의사 이름까지 끼워 넣는 등 여러 근거를 들이대며 도배를 한다. 연구가 되어 있는 데다가 외국의 박사까지 이를 보증한다면야 믿지 않고는 못 베긴다. 하지만 그런 제품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충제를 파는 회사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한다. 일부러 잘 알려지지 않은 박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부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소플라본에 대한 맹거마 무작위 임상시험은 이미 시행된 적이 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연구진은 폐경 후에 건강한 여성 350여 명을 모집해 무작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대두단백 보충제를 주고 다른 그룹에는 모양은 똑같지만 유효 성분이 전혀 없는 속임약을 주어 매일 먹도록 했다. 이 연구는 보충제를 먹는 대상자는 물론이고 대상자를 진단하는 연구자조차 누가 어느 약을 먹었는지 알지 못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맹검하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두단백 보충제를 먹은 그룹과 속임약을 먹은 그룹 사이에서 인지 기능 변화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2년 반 동안 이소플라본을 매일 섭취해도 유감스럽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소플라본뿐 아니라 비타민C나 그 밖에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보충제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예방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치매 예방에 권장할 만한 유효성이 확립된 보충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기대하는 치매 예방의 힘. 아쉽게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단일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식사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범위가 넓으며 꼭 한 가지 식사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식사 재료로는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이 포함되고 지방 섭취원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간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의 양까지 섭취를 권장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부른다. 지중해식 식단은 식품 구성이나 영양 균형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과 연결에 활발히 연구되는 식사법 중 하나다. 실제로 한 관찰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덜했고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낮았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흥미로운 것은 지중해식 식단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혈관 질환과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실험이었다. 지중해식 식사요법과 예방이라고 불린 시험이 그것이다.
이 실험에는 평소의 식사 성향과 무관하게 55세에서 80세에 이르는 남녀 7천여 명이 참가했다. 실험 방법은 참가자를 무작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쪽은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지방만을 억제한 일반식을 하게 했다. 이후 동맥 경화와 관련된 심근경색 같은 질환 발병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지중해식 식사를 한 그룹에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 결과만으로는 치매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효과들이 즉 간접적으로 치매 위험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중해식 식단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사를 거의 몇 개 하는 사람, 절반 정도 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앞에 2그룹이 지중해식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지중해식 식단과 우울증 감소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5번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는 노화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노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피부에 주름이 늘고 허리와 다리가 약해져 결국 자리 보전하는 과정을 떠올릴지 모른다. 물론 그것도 노화 과정의 일부이긴 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늙어가진 않는다. 나이 듦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노화란 저마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이 그 과정과 속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70세에도 캐치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나이에 노화로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100세까지 장수하며 2발로 걷고 움직이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니면 이 모두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의 수명은 어떨까?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이 질문의 답의 힌트가 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쌍둥이 연구가 그것이다. 덴마크 연구자들은 유전자 정보가 장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수명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조사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가 만나 수정된 수정란이 2개로 분화하여 태어난 쌍둥이다. 이란성 쌍둥이는 2개의 난자가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난 쌍둥이다. 일란성은 유전 정보가 거의 100% 일치하는 쌍둥이가 태어나지만 이란성은 평균 50% 유전 정보만 공유한다. 다시 말해 만약 유전자 정보로 수명이 결정된다면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 간의 수명이 더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미만 시점에서는 유전자와 수명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일란성 쌍둥이 간의 수명이 점차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유전자 정보는 수명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의 25% 정도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25%가 유전자 정보로 결정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역으로 나머지 75%는 자기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는 미래의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의 노년의학 전문의 야마다 유지의 책 최고의 노후를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병듭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하나둘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점차 쇠약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죠. 인생 경험, 여유로움, 지혜가 쌓입니다. 나이를 먹는 일은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비관하거나 슬퍼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알고 대비하는 게 나은 일이 아닐까요? 이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생활 습관과 마음 습관이 노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